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라이언 킴의 신작 너를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늦게 온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에세이나 시집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저자는 이 책을 사진과 문장이 서로를 비추면서 하나의 감정 상태를 잠시 붙잡는 스프레드들의 연속이라고 설명하는데 뭐랄까 조용한 갤러리에서 한 작품씩 넘겨보는 듯한 경험을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감성적인 글의 나열이 아니라 독자한테 명확한 사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가 좀 흥미롭죠. 사용법이요? 네.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딱 선언을 하거든요. 이 책은 빠르게 소비되는 위로 문장이 아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천천히 사유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작은 감정 회복 프로토콜에 가깝다고요. 아, 감정 회복 프로토콜? 그렇죠. 일종의 감정 사용 설명서인 셈이에요. 바로 그 감정 회복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따라가야 할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고립되었다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침내 회복을 거쳐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그 5단계의 여정이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설계도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 프로토콜이 우리 내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저자가 이 프로토콜 배경에 심리학, 정신분석, 또 신경과학, 철학 이 4가지 학문적 관점이 깔려있다고 밝히는데요. 그렇게 깊이요? 네. 물론 책에서 막 그런 용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 아주 섬세한 문장이랑 이미지 배열을 통해서 그 통찰들을 녹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감정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서는가에 대한 정교한 탐구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 탐구 보고서라. 자, 그럼 그 정교한 여정의 첫걸음 1장 처음의 마음부터 시작해보죠. 부제가 아직 이름 없는 떨림들이에요. 네네.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긴 하는데 이건 슬픔이야, 이건 불안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 아주 원초적인 감각 상태? 그걸 포착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책의 첫 문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감정의 이름은 나중에 붙는다. 먼저 지나가는 것은 떨림이고 그 뒤에야 언어가 따라온다. 아, 떨림이 먼저다. 네, 이게 철학자 유진 젠들린이 말한 펠트 센스,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개념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인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느끼는 좀 모호하지만 분명한 감각 덩어리 같은 거죠. 우리는 보통 그걸 그냥 무시하거나 서둘러서 언어로 딱 규정하려다가 본질을 놓치곤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떨림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내가 나에게 건네는 첫 존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건네는 첫 존중. 네, 그 존중에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변화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어제와 같은 창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같은 비를 다른 의미로 맞는다. 와, 외부 현실은 변한 게 없잖아요. 비는 어제처럼 내리는데 그렇죠. 내 안에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비는 더 이상 어제의 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거대한 과정이 바로 이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주 탁월한 묘사죠. 그 이름 없는 떨림을 알아차린 후에 우리는 2장 멀어진 밤으로 들어섭니다. 이르듯 본격적인 고립과 자기 의심의 시간이죠. 네, 깊어지는 시간이죠. 재정이요. 보통 우리는 외로움을 타인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근데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말을 잃은 어느 시간의 이름이라는 걸 알았다. 그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외로움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즉 나 자신과의 소통 단절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나눌 말이 사라졌을 때 그때 진짜 고독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이 말을 잃은 시간이 파괴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시선이 중요해요. 고요는 빈칸을 만들고 빈칸은 무언가가 자랄 틈을 준다. 이 문장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아, 틈. 네, 고통스러운 고립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싹 틀 수 있는 틈, 즉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공간을 상징하는 장면이 저는 새벽 3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인 것 같아요. 아, 그 장면. 맞아요. 누구한테도 연락 못하고 식어가는 컵라면 앞에 두고 앉아있는 그 모습.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새벽 세시를 하나쯤은 품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밑바닥 같고 처량한 순간인데 책은 거기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죠. 맞아요. 바로 그 순간에 주인공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해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티고 있다. 이건 외로움에서 도망치거나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외로움이라는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서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혹독한 고립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우게 되죠. 3장 제목이 바로 가면의 기술입니다. 네, 억압과 억제가 생활의 문법이 된 시간. 괜찮아 라는 말은 종종 가장 안전한 거짓말이었다. 아, 이 한 문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가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책의 묘사예요. 어떻게요? 처음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던 가면이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성벽이자 감옥이 되어버리는 그 역설을 정확히 짚어내요. 방어는 습관이 되어 몸에 각인된다는 구절처럼요. 나를 보호하려던 게 오히려 나를 고립시킨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옥이라고 느끼기보단 그냥 그게 원래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이 책은 그 단단한 가면이 무너지는 그 균열의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섬세함이 빛을 발해요. 가면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나 요란한 폭발로 깨지지 않아요. 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전부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금이 갔다. 소리 없이 전부가 무너지는 방식? 네, 거울 앞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묘사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균열을 일으키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생생한 표현이네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이 말한 참자기랑 거짓자기 개념을 떠올리게 해요. 거짓자기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면이지만 이게 너무 단단해지면 내면의 진짜 목소리, 즉 참자기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거든요. 네, 이 책이 포착한 금이 가는 순간은 바로 그 거짓자기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틈새로 참자기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책은 말하죠. 그 금이 간 사리에서 비로소 내 목소리의 온도를 처음 듣게 되었다고요. 가면이 깨지고 내 목소리의 온도를 처음 듣게 된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겠군요. 4장의 제목, 천천히 화해하기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화해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자극이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극적인 깨달음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여러 번의 자금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합니다. 금은 결함이 아니라 지도의 선이었다. 아, 지도의 선. 보통 우리는 상처나 실패의 흔적을 지워야 할 결함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관점을 180도 뒤집어요. 무너졌던 경험, 그 상처의 흔적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몸에 어디가 쉬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지도가 된다는 발상, 실패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건 상처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상처의 정보값을 인정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 지도를 따라가는 과정이 곧 화해 인생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는 회복은 완벽한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그 흔적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일본의 킨츠기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요. 아, 킨츠기. 네, 책의 이 문장이 그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진 자리는 곧 숨쉴 틈이 되었고 그 틈은 오래된 긴장을 풀어주었다. 완벽하게 메우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제안하는 수선, 즉 더 좋게 고쳐나가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 이후에 5장, 머무름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또 독특한 점 같아요. 보통 회복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마지막 장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프로토콜의 활용점정입니다. 회복이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아, 과정? 네, 4장에서 상처를 지도로 삼아서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면 5장은 그 지도를 들고 앞으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즉, 변화된 자신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더 이상 과거처럼 가면을 쓰지도 무작정 무너지지도 않으면서요. 정확합니다. 머무름은 완치 선언이 아니에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한번 무너졌던 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유연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책에서는 이 상태를 오래된 풍경에 새로운 내가 겹쳐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거죠. 나의 상처와 화해의 경험을 끌어안고 세상을 다시 대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너를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늦게 온다 라는 책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름 없는 떨림에서 시작해 고립, 방어, 화해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상태에 머무르는 감정 회복의 정과정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네, 저자의 말처럼 한번 읽고 덮어두기보다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필요한 장을 펼쳐보는 조용한 나만의 심리상담실처럼
곁에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의 제목, 너를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늦게 온다. 이게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중요한 구간들을 모두 통과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아주 늦고 더딘 이해가 있잖아요. 이 책은 그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머무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사적이고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겁니다. 이 여정을 함께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가면이 무너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그 미세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끝이 조금씩 저려오고 숨이 약해 돌아오는 방식의 복귀.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나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각이 아주 작게 마치 저려오는 손끝처럼 되살아난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작은 신호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 없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